우리가 보통 그런 고민합니다. 이거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날까 말까 할 때 고민 없애려면 그냥 만나는 게 좋잖아요. 과연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붙이신 건가요? 만나겠다는 마음이. 잠깐만요. 엘리베이터. 오늘 안 만나시나요? 엘리베이터만요. 잠깐만요. 어제 언론 인터뷰 보셨을 텐데 좀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한겨레에서는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뭐 장소 그런 게 본인이 지금 아침에 인터뷰한 것도 제가 봤는데 하여튼 좀 만나고 싶습니다. 또 저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만나서 제가 오늘도 사실 일정을 좀 정리하고 제주도를 가려고 그랬는데 다시 또 장소를 옮긴다 그러고 그리고 뭐 안 만나겠다고 또 선언을 해놨는데 당 대표와 만나는 자리에 후보가 직접 나오지 못하고 만약 핵심 관계자의 검열을 거치자는 의도라고 한다면은 저는 절대 만날 계획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 운동하기도 바쁜데 지금 이렇게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지금 이준석 대표를 만나러 울산으로 가고 있다는 속보가 들려왔어요. 지금 아마 가고 있을 거예요. 도착했다는 얘기는 아직 전해져 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두 사람 모두 일정을 다 물리고 다른 일정 물리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나흘째 잠행 중인 이준석 대표는 오늘 제주에서 울산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오전에 있었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선대위 회의를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아하. 이후에 이준석 대표를 직접 만나러 울산에 갔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네. 윤 후보는 계속해서 이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이제 의견을 타진하고는 있지만 이 대표는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한간에서 돌고 있는 윤 후보와의 울산에서 전격 회동은 사실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 대표가 지금 울산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당초에는 윤 후보가 이 자리에 합류하게 된다면 3자 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세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미 울산 내려갔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사실 저 울산은 김기현 원내대표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가는 거죠. 근데 당연히 가는 것도 있지만 지도부로서 지금 이 사태를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그런 것도 작용했겠죠. 그래서 일단 미리 내려갔어요. 그래서 일단 이준석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앞서 들으셨죠? 오늘 오전 상황 보면 허주연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를 만나는 것을 놓고 한때 윤석열 후보가 말이 오락가락했어요. 맞습니다.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했었어요. 일단 지난 과정은 이렇습니다. 복수의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그러니까 어제죠. 서울 모처에서 윤 후보가 당 상임 고문단과 오찬 모임을 가졌었는데 이 직후에 선대위 관계자들에게 내일, 그러니까 오늘 일정을 모두 다 취소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윤 후보가 이 대표를 직접 만나겠다라는 결심을 굳힌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네. 사실은 선대위 내부에서는 이 대표를 만나러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기류가 강했습니다. 후보가 직접 만나러 가면 뭔가 권위가 실추될 수 있다라는 게 이유였는데 네. 사실 윤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는 그 얘기를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뭔가 굽히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만약에 만나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담이 작용을 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간의 어떤 갈등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 당 선대위 내부에서는 만나러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 그 주장들이 있었지만 윤 후보가 굉장히 만나고 싶다는 결심이
강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홍준표 의원과의 비공개 만찬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이 대표를 직접 만나러 가겠다라고 윤 후보가 얘기를 했다고 전해져서 네. 이 기대감이 높아졌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오전에는 얘기가 조금 또 달라졌었습니다. 여의도 당사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이준석 대표 만나러 가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네. 윤 후보가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일축을 했었어요. 아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어졌던 비공개 회의가 45분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이 대표를 만나러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뭔가 그 사이에 분위기 반전될 만한 요인이 있었다고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일단 윤석열 후보는 앞서 갈팡질팡 잠시 했지만 어쨌든 지금 울산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사실 언론들이 뭔가 단단히 뿔이 났다 표현하는 이 자체도 굉장히 불쾌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화가 나서 지금 잠행, 나흘째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모욕적 언사라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가 단순히 무슨 기분 나빠서 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런 차원이에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오늘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측에서 이제 저희 관계자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하면서 의제를 사전 조율해야지만 만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당혹감을 느낍니다. 당 대표와 후보가 만나는데 의제를 사전 조율하지 않아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제가 누군가에게 그걸 왜 사전에 제출해서 검열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문제를 사전 조율해야 된다는 제안을 하는 분들이 의제라는 표현은 좀 너무 과도한 표현이고 권성동 의원이 좀 먼저 찾아뵙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후보가 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면요. 같은 사안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정반대의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혜연 평론가님, 윤석열 후보가 지금 울산 가지만 간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를 만난다고 장담도 못하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나 가능성이 높아져야겠다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이준석 대표의 발언 중에 제가 가장 주목한 바람은 뭐냐면요. 당대표는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이 말은 옛날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을 반사해서 쓴 것으로 볼 수가 그러네요. 있어요. 아하. 이 말은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데 만나자고 하면 당 대표와 후보로서 만나면 되지 왜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꾸 조건을 다느냐. 진정성이 없다. 아직도 나를 당대표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어쨌든 후보가 직접 찾아갔고 또 김기현 원내대표는 다선의 중진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하고 그렇게 뭐 부딪힐 사안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네. 근데 다만 두 사람이 이제 출구를 찾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우리가 왜 마케팅할 때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아하. 시끄러우면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우리 뉴스파이터도 사실은 이 갈등 상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인들이 노이즈 마케팅을 너무 오래 하면은 유권자들이 짜증이 납니다. 속 뒤집힙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아마 두 사람이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어렵다라는 위기감을 모두 갖고 있다라고 보고요. 또 최근 여론조사 보면 뭐 추이가 흔들린다 이런 분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더 길게 가면 두 명 모두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를 만나러 보세요. 지금 이준석의 시간, 윤석열의 시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저희 제작진 참 대단합니다. 한 판에 정리를 했어요. 잘 보이게. 어제 상황부터 보세요. 상임 고문단 만남 후에 무리하게 이준석 대표를 압박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 좀 드리겠다. 뭐 리프레시란 말 계속 쓰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제 들려드렸죠. 제주 4.3 평화공원 찾은 이준석 대표 작심 발언합니다. 윤핵관 발언.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홍보 미디어 본부장인데 홍보비 다
해먹으려고 한다. 그런 모욕적 언사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작심발언합니다. 그리고 나 저녁에 JTBC 뉴스룸 화상으로 제주에서 서울 뉴스룸 간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황 보세요. 오늘 일정 전면 취소하며 윤석열 후보 긴급 선대회의 소집하고요. 그 순간에 아침에 조간신문 딱 펼쳤더니 조선일보 인터뷰, 제주에서 진행이 된 인터뷰가 오늘 아침 딱하니 보도됐어요. 제주 카페에서 기자간담회했고요. 그리고 오후에 드디어 두 사람 모두 공통으로 울산으로 갑니다. 한 사람 갔고 이미 도착했고 지금 윤석열 후보는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준석 대표를 만나러 울산행을 결심한 윤석열 후보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하고 좀 만날 일정을 좀 잡으셨는지. 일단 뭐 움직여 봐야지. 이준석 대표는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면 만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떻게 또 생각하세요? 의제 조율 안 하면은 만나고? 그래, 알았어요. 하여튼 만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게. 대표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아이고. 뭐 소소한 약속입니다. 울산시장 일정 후에는 어떤 일정 소화하실까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 이게요, 백성문 변호사님,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서 윤석열 후보의 이 말하는 느낌이 그래? 아 그래 내가 간다 그래 내가 가 그래 내가 갈게 내가 간다 뭐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갈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 대선 후보가 일단 2시 40분에 나와서 지금 울산으로 출발을 했는데 사전 조율이 전혀 안 됐을까요? 사전 조율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냥 내려갔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저도 지금 조금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네. 설마 이 대표가 도망이야 가겠어.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전해 들었는데요. 어허, 그 사이도 취재하신 거예요? 대박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울산까지 가서 만약에 못 만났다. 사실 뭐 이준석 대표가 만남을 피했다. 그럼 그 리스크는 온전히 다 이 대표가 져야 됩니다. 지금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리고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당장 선대위 발대식 해야 되는데 당대표가 없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뭐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분도 있고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까지 어쨌건 조건 없이 내려가서 만나고자 했는데 이 대표가 만남을 거부하면 그건 이 대표에게 절대로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준석 대표도 어떻게든 여기서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다면 지금 저렇게 후보가 직접 내려갔는데 만나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만날 건 같은데 만나서 의견 조율이 잘 될지 그거는 제가 장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난다면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네. 만약에 이 모든 걸 지금 아직 안 만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추정이고 상상이에요. 네. 자 만나요, 만났어요. 그러면 첫 마디가 뭐라고 운을 뗄까요? 뭐 식사는 하셨어? 이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불만을 직설적으로 지금 다 언론을 통해서 드러냈죠. 윤석열 후보가 가서 그냥 좀 뭐 잘 지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봐야 이준석 대표하고는 얘기도 안 될 것 같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카드를 던져야겠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 이준석 대표가 하자는 대로 하지는 못할 거예요. 네.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계속 뭔가 불만, 소위 말하는 윤핵관 이야기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내용들과 관련해서 네. 윤석열 후보가 내가 이건 이렇게 하겠다 정도로 최소한 어쨌건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걸 일부라도 제안을 해야 이 얘기가 지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만나긴 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그러네요. 취지입니다. 사실 오늘 만나면 이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안 건드려진다면 이거는 소 없는 그냥 뭐 찐빵, 팥 없는 찐빵 그런 느낌일 거예요.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로 이준석 대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했던 윤석열 후보 주변의 파리 때 이른바 윤핵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준석 대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라든지 아니면 당대표에 대해 가지고 의도를 왜곡시키는 그런 발언들 같은 것이 윤핵관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저는 한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메시지가 쏟아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파리떼들의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작 선의로 일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악의로 씌우고 본인들은 숨어가지고 익명으로 장난을 치고 그게 다 후보의 권위를 빌어가지고 호가호위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실패한 대통령 후보, 실패한 대통령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겠습니다. 강한 발언 많이 나왔어요, 지금.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님, 그러면 지금 이준석 대표의 저 얘기를 들으면 파리떼와 윤핵관이 거의 동일 인물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파리떼, 윤핵관, 하이에나, 아하. 호가호위하면 호랑이 옆에 있는 여우, 동물의 왕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런 거친 표현을 쓰는 그 핵심적인 말에는 뭔가 후보와 당대표 그리고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인물들이 있는 것 같다. 더군다나 실명으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과 만나서 직접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익명의 이름으로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꾸 판을 망치고 있다. 이런 불만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윤석열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준석 대표도 돌아올 명분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가름말을 타주는 게 네.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 근데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에서 이것이 네. 단순히 권력 다툼이 아니라는 식의 항변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는 충청 대망론과 조직 선거를 꿈꾸는 것 같은데 본인이 보기엔 그것이 아니다. 젊은 층과 호남을 비롯한 외연 확장을 이루는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까지의 선거 패턴을 봤을 때 이준석 대표의 주장도 일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이 대표의 이런 주장이 좀 일리가 있다고 보면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고요. 만약 그런 것 없이 그냥 잘해봅시다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도 잠수까지 탔는데 올라올 명분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겠네요. 이준석 대표는요, 인터뷰에서 숨김없이 그냥 다 털어놨어요. 근데 털어놓은 내용 중에요. 여러분, 이준석 대표가 자맹을 하기 전에 전날 저녁에 SNS에 올렸던 이모티콘 내용. 그렇다면 여기까지. 물론 그렇다면 여기까지에서는 이제 뭔가 감은 잡혀요. 그런데 아무 글자도 없이 이모티콘만 날렸던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무슨 뜻일까 아마 궁금했잖아요. 거기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게 웃는 얼굴 옆으로 소문자 P가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 소문자 P를 두고 엄지를 아래로 내린 엄지척의 반대음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직접 밝혔습니다. 뭐래요? 이게 이 엄지척의 반대 의미가 아니고 백기를 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대표는 윤 후보 측의 핵심 관계자, 즉 윤핵관과 익명으로 다투면서까지 자신의 의사를 타진할 그런 의사가 없다. 윤핵관과 파리떼, 당신들이 이겼다라고 선언해 준 것이다. 이렇게 직접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우리 평소에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어. 날 졌다. 약간의 비아냥의 느낌도 있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는 백기의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그 안에 의사결정 구조 하에서 윤핵관들과 제가 당대표가 그렇게 익명이랑 다투고 이렇게 해가면서까지 제 의견을 개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그냥 백기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윤핵관 파리떼 당신들이 이겼다 이렇게 선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잘 하라는 표현입니다. 저렇게 다 가감 없이 다 가지고 있던 생각, 속내를 다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를 지금의 윤석열 후보로 만든 유행어들 정말 여러분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인터뷰를 보면요. 그 발언들을 고스란히 이른바 되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까지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당에 대한 진지한 걱정이 있는 분들은 사람을 위해 충성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당 대표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닙니다. 같이 협력해야 되는 관계이고. 자, 지금의 지금의 윤석열 후보가 있기까지 그동안 언론에서 여러 차례 들려드렸던 그 문장을 고스란히 빗대서 되치기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언뜻 보면요, 백성 변호사님 네. 천재적인 대꾸 문장을 만들어낸 사람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러네요. 정말 딱 그 여기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을 그 과거 윤석열 후보가 했던 말 그대로 받아서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윤석열 후보에게는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 추미애 장관과 그 갈등 상황에서 본인이 굉장히 부당함을 느끼지 않았었느냐. 지금 내가 그렇다. 이 뜻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사람에 충성하지 말라는 건 윤석열 후보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윤핵관, 파리떼 뭐 이런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후보 중심으로 갈 때 우하고 따라가는 것 하면 안 된다는 취지 이 두 가지를 지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계속 말하는 거에 대한 일관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만남이 성사됐을 때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 말하는 뉘앙스와 취지를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이준석 후보를 설득할지 사실 이거는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센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그런 궁금증 안 생기세요? 자,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29일 월요일 날 느닷없이 뭔가 의미심장한 SNS를 남기고 다음 날 30일 일정부터 이른바 자맹에 들어가요. 전화기 꺼져 있고 그게 오늘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자맹을 하고 선택한 도시들 보세요. 자, 대한민국은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 17개 시도가 있어요. 크게는. 그리고 여러 가지 작은 도시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간 곳이 처음에 부산이에요. 그러다가 순천 찍고 여수 가요. 그러다가 제주 가요. 그러다가 다시 오늘 울산 가요. 보세요. 17개 시도 중에 쉽게 예를 들어서 아니 전주 갈 수도 있고 대전 갈 수도 있고 어디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도시를 가요. 혹시 전예연 평론가님, 이준석 대표는 이 도시들을 가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정치인의 모든 행보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준석 대표가 정치 신인이 아닌 사실은 중견 정치인만큼 정치 경험이 많아요. 설마 부산에 돼지국밥 먹으러 갔겠습니까? 아하. 일단 부산 맛있겠다. 가서 네네. 장제원 의원 사진이 걸렸는데 사진 찍었죠. 아하. 제가 방송에서 직접 말하긴 뭐하겠지만 많은 언론에서 장제원 의원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이른바 저격 방문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순천 여수와 제주는 사실 현대사에 있어서 여순 사건이라던가 제주 4.3 항쟁이라는 굉장히 현대사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당도 풀고 넘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호남을 비롯한 약한 지역에 대해서 외연 확장을 하자는 그동안의 주장과 또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이 과정에서 천하람 변호사, 젊은 변호사고 또 보수당에서 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하고 통화한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죠. 네. 그래서 그런 많은 호남에서 활동하는 본인을 지지하는 당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있을 겁니다. 아하. 울산으로 넘어가 보면 저는 이건 약간 김기현 원내대표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때까지의 동선을 보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장을 해왔던 외연 확장, 강성 보수라기보다는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전략적 마인드. 또 하나는 이른바 좀 불편한 신경을 드러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역설적인 꼬집는 행보 그렇게라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혹시 추정해보는 김에 백성은 변호사님 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추정이니까 어쨌든 지금 이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보는 거니까요. 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겠죠. 정답지 어디 숨겨져 있겠죠. 그런데 네. 이 지역들을 가는 게 혹시 지금 이 자맹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뭔가 윤핵관
이런 것들과는 관련이 없을까요? 네, 그거는 뭐 제가 막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아까 조금 전에 뭐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부산에 갔던 건 분명히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윤핵관이니 뭐 지금 뭐 이준석 대표 얘기하는 그런 당사자라고 뭐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었던 그 장제원 의원 사무실 간 거는 분명히 그게 이 뭐라 그럴까요?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무언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활용을 한 건 맞아요. 그리고 또 그날 기억을 해보면 오전에 이준석 대표가 잠적을 했을 때 권성동 사무총장이 사무실을 찾았죠. 이준석 대표 네. 노원병 사무실 그랬죠. 찾았어요. 한 30분 기다렸죠. 그때 이제 사진만 찍고 가만히 앞에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왔죠. 나 없는 거 알고 있었잖아. 아하. 나도 여기 없어도 옵니다. 약간 이런 취지. 아. 그러니까 그간에 보여줬던 것을 그러니까 이게 맞는 방법이다 뭐 잘했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네. 이런 방식으로 사실 지금 소위 말하면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꼬집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지역을 계속 도는 거 나 그냥 잠적하는 게 아니고 나 할 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도 같이 보여주는 그런 의미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이준석 대표를 먼저 찾아갈 생각이 거의 없어 보이던 윤석열 후보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울산에 가고 있어요. 180도 달라진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배경에는 이 사람의 숨은 노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바로 홍준표 의원입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만찬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이 따로 만난 건 경선이 끝난 이후 27일 만이었는데요. 홍 의원의 검찰 선배가 동석한 자리였다고 전해지고 있고 저녁 한 7시쯤부터 거의 밤 11시까지 장장 3시간 40분간 이 자리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주로 윤 후보가 이야기를 하고 홍 의원이 듣는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후보가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홍준표 의원은 그 당시에는 우선 제주로 가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부터 해결을 하라라고 조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대표를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번 사태가 봉합이 되면 윤 후보와 공식 회동을 하기로 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요. 네. 즉 윤 후보를 돕겠다는 내용이 시사된 내용이어서 이제 이런 가운데 윤 후보가 윤핵관에 대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윤핵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고 이 대표 그리고 홍 의원의 손을 잡게 될지 여부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게 지금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 어제 홍준표 의원과 회동한다는 것은 MBN 정치부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고 그래서 기자들이 막 윤석열 후보한테 만나게 된 거 어떤 배경에서 만난 거에 물어보니까 윤석열 후보 그랬잖아요. 그걸 좀 제가 확인해 드리긴 좀 곤란합니다. 만난다 안 만난다가 아니라 확인해 드리기 곤란하다. 애초에 비공개로 만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어제 만났고 그 자리에서 앞서 저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제주도로 가서 그러니까 아마 어제 당시에는 내일 당장 제주도 가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라. 갈등부터 풀어라. 그랬더니 만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허주연 변호사님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만남을 홍준표 의원이 먼저 제안했다는 거네 지금. 글쎄요, 지금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 오늘 나온 얘기로는 일단 그 다음에 이 사태가 봉합이 되면 홍준표 의원이 윤 후보를 돕겠다는 어떤 그런 것도 시사한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윤 후보가 먼저 도움을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홍준표 의원 말에 따르면 절친한 어떤 검찰 법조 선배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 윤 후보가 찾아왔다고 했거든요. 그걸 보면은 아무래도 이 법조 인맥,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인맥을 통해서 뭔가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된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이 개인적으로 됩니다. 네. 이 자리에서 만남 직후에 홍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려서 만남의 이모저모를 전했는데요. 네. 일단 윤 후보가 이 식사 자리에 찾아와서 이제 3시간 동안 듣기만 했다라고 하면서 윤 후보가 이 자리에서 이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제주도에 간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도 이 홍 의원이 좀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직은 시간이 많으니까
이 대표가 하는 대로 이 선대위 구성을 새롭게 다시 한번 해보라고 본인은 조언만 했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 네. 이게 올린 한 20분 정도 지난 뒤에 바로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를 해요? 무슨 저 내용 중에 무슨 불편한 내용이나 그런 건 없어 보이는데 저걸 올렸다가 20분 정도 만에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일단 홍준표 의원이 최근에 뭐 청문 홍답을 통해서 지지자들에게 뭐 댓글도 달아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었다면서 윤석열 후보가 확실히 3가지는 알아들었을 것이다 했다는데 이거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지지자 한 분이 홍준표 의원의 지지자 한 분이 이제 윤석열 후보와 만나면 요 3가지는 꼭 전해달라 하고, 첫 번째가 이준석 없으면 대선은 필패다. 두 번째, 이수정 교수는 천해야 한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써 있는 대로입니다. 네. 세 번째가 내부 하인 연하들을 색출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좀 윤핵관이니 파리떼니 모여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이 3가지는 윤석열 보고 확실히 알아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하. 실제로 저 얘기를 윤석열 보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지금 이 3가지의 얘기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뭐 요구까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홍준표 의원이 이준석 대표와 관계가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약간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도 좀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하면서 어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잘 풀어야 그 이후에 나도 합류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네. 이런 내용들을 전달한 것 같은데, 네. 이것을 윤석열 후보가 직접 다 할지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아직. 네. 그런데 앞서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홍준표 의원이 오늘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예현 평론가님. 이준석 사태가 지금 울산 갔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사태가 봉합이 되면 윤석열 후보와 공식 회동하겠다. 이 말은 정치는 타이밍과 명분이 필요한데 선대위 합류는 꼭 아니더라도 모양새가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겠다는 명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명분이 생긴다고 봐야겠죠. 이준석 대표의 합류 이면을 같이 봐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 한 명이 아니고요. 이준석 대표가 합류하면서 선대위를 개편하는 문제, 문제가 됐었던 인사 정리하라 지금 정리해 주셨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지적했던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겠다. 이런 메시지로 지금 네. 해석이 되고요. 네. 사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쏟아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호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과연 이게 국민의힘의 전직 대선 후보 맞냐, 그럼 대선 지면 책임질 거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추정해보면 너무 앞서 나간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백성문 변호사님, 앞서 우리 전예현 평론가님이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오는 문제는 단순히 그냥 컴백의 문제가 아니라 선대위 내부가 정리돼야 된다는 전제가 깔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준석 대표의 합류는 더 나아가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합류와도 연결되는 고리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준석 대표는 사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었단 말이죠. 이 선거를 끌고 나갈 때 본인이 생각하는 전략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없잖아요. 아하.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패싱 논란부터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된 건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이제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그냥 올라올 사람이 아니에요. 아하. 뭔가 변화를 후보가 제시를 하고 이준석 대표도 오케이를 해야 아마 올라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거는 결국 지금 인선 문제, 선대위 인선 구성 이 부분에 관련된 문제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푼다면 선대위 구성이 앞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합류 문제도 그렇고, 아까 홍준표 후보 뭐 일단은 돕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면 홍준표 의원이 합류하기 좀 힘들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뭔가 변화를 꾀해야 한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 들어야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올라온다면 이준석 대표 하나 올라오는 게 아니라 선대위 전체 구성 자체가 좀 변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민의힘 선대위 원톱 체제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해도 지금 전체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보고를 받는 체제가 지금 잘 갖춰져 있질 않아요. 상임선대위원장 제일 높은 자리에 지금 계시는데도. 예, 그런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막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정식 출범할 거고 네. 지금 이제 체제를 갖추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저만 하더라도 예, 그게 예. 아침에 예. 이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저만 해도 오후 늦게서야 그 세종 일정에 이렇게 디자인이 됐는데 가시겠습니까? 라고 우리 위원장님도 예, 예. 보도 후에 얘기 들으셨어요? 예.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패싱 당하신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렇게 하면 저도 패싱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특히 그 선대위 과정에서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요. 패싱 당하는 사람이 전혜연 평론가님, 비단 이준석 대표만 있는 게 아니라 김병준 위원장이 느끼기에도 나한테 보고가 잘 안 와. 패싱의 대상이 김병준 위원장도 포함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보에 대해서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선대위가 좀 급하게 끌어진 면도 있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아무래도 선거를 직접 진두지휘해서 컨트롤 타워가 되거나 중심이 된 역할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혼선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단순히 김병준 선대위원장 한 명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로는 컨트롤 타워가 어쨌든 아직 정리가 실질적으로 안 됐다는 겁니다. 명목상으로 상임 선대위원장이 있지만 실질적이라는 것은 정말 의원들이라든가 당의 조직이 이 사람의 말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체계가 안 됐고 두 번째로 지금 종합상황실장, 전략실장 제가 왜 실세장들 얘기한 적 있잖아요.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또 빈틈이 발생하는 구멍이 숭숭 있다 이런 것이고 세 번째로 직이나 직급은 높지 않더라도 후보 옆에서 빠르게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인물들이 예전에는 있었죠.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옆에는 이른바 양정철 비서관이 그러네요.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이 사람들은 약간 쓴소리를 하기도 하고 악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후보 주변에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없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는 너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만 많은 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짚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김병준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이 얘기를 한 게 지금 현재 이 선대위의 그 구성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를 지적하는 것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그거 이준석 대표 패싱 아니에요. 그 뜻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도 제대로 보고를 못 봤잖아 지금 구조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패싱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래서 제대로 보고가 안 간 거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오해하지 말라 이 내용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민주당 선대위 1호 영입인재 바로 조동현 상임선대위원장이 오늘 결국 사퇴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통해 저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제발 자기 아이들, 가족들에 대해서 이런 공격을 멈춰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이번 주말경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보고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당장 지금 공직 후보자도 아니고 국회의원 출마할 사람도 아닌데 10년 전 이혼한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가족이나 개인사를 공격해야 될 사안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 송영길 대표는 조동현 위원장으로부터 이 사퇴 의사를 전달받았지만 주말쯤 직접 만나보고 판단하겠다.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주말을 거칠 것 같았는데
분위기가 돌변하면서 결국은 사퇴했어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에 따르면 조동현 위원장이 송영길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차 사퇴의 뜻을 밝혀왔다고 합니다. 조 위원장이 지금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퇴를 해야겠다라는 뜻이 너무나 확고해서 안타깝지만 그 뜻을 존중해서 이재명 후보와의 상의 끝에 이 사직을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조동현 위원장이 이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듯합니다.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울먹이기까지 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분명히 느끼셨을 것이고 뭐 분노도 느끼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에 숨소리도 내지 않고 실은 살아왔습니다. 뭐 어떤 얘기가 들려와도 죽을 만큼 버텼고 죽을 만큼 일을 했고 죽을 만큼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실은 뭐 자리에 연연해서나 아니면 뭐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 같은 사람은 10년이 지난 이후에 또는 뭐 20, 30년이 지난 이후에 아이들에게 조금 더 당당하게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다시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지 못하는 것인지 저 같은 사람은 그 시간을 보내고도 꿈이라고 하는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좀 묻고 싶었습니다. 특히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자녀들의 사진까지 공개된 것도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조동현 교수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죄 없는 가족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특히 이것이 아마 아이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이들의 너무나 자세한 신상 정보가 지금 소위 털렸다고 하죠. 공개되면서 앞으로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앞섰던 것으로 네. 보이고요. 참고로 제가 기자 생활할 때도 취재할 때 보면 정치인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그 지역구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 그리고 그 정치인이 비판을 받을 때 아이들이 집에 울면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치를 그만둬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뭐 몇 번의 선거를 거친 이른바 직업 정치인도 그런 상황인데 처음 정치에 입문한 조동현 교수로서는 아마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아마 사퇴 의사를 밝히고 공개적으로 또 이런 것을 밝히는데 네.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도 보시지만요. 조동현 위원장이 송영길 대표에게 사퇴 의사를 전화로 밝히기 전에 어젯밤에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죠. SNS에 사퇴를 시사한 듯한 그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제 한바탕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면서요.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조금 전에 이 조동현 위원장이 썼던 이 사퇴함 시 SNS에 올린 글 내용을 보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 더 불미스러운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그런 내용들로 해석이 될 여지도 있었어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 안녕히 계세요. 뭐 제가 짊어지고 갑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느껴진단 그렇죠. 말이죠. 안 좋은 상황을 막 그래서 막, 당연히 예. 이제 민주당은 난리가 났으니까 조동현 위원장이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하게 됐었습니다. 아하. 천만다행히 뭐 전혀 무슨 신상에 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이제 그럴 정도로 저 글의 그 어찌 보면 의미심장함 때문에 송영길 대표 포함해서 당직자들이 밤 11시 반까지 대책회의하면서 조동현 위원장의 안전이 확인된 뒤에 퇴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천만 다행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선대위가요.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었나 봅니다. 해당 단체를 고발하기로 했죠.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이 오늘 오전 이 문제의 유튜브 채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어요. 이 혐의는 뭐였냐면 이제 그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와 또 정통망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주장을 한 건데 민주당에 따르면 이
지금 전 위원장이 됐죠. 이 조 전 위원장이 어떤 사생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이 과정에서 조 전 위원장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명예를 훼손을 했다고 주장을 한 거고, 더 나아가서 이런 그 유튜브 채널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을 하면서 이 선거의 어떤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해당 채널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명예훼손 혐의는 좀 성립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농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 전 위원장의 어떤 자녀의 실명, 뭐 생년월일, 사진까지 지금 공개가 된 상황이거든요. 민주당 측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를 삼으면서 지금 정상적인 어떤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요, 조동현 전 위원장의 이 사생활 논란이 가볍게 볼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 해당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로 영입하신 조동현 교수에 대한 좀 사생활 논란이 좀 재차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 모든 정치 행위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입장보다 더 진일보된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모든 책임은 후보인 제가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런 뜻을 밝히면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결단으로 저와 함께하려다 큰 상처를 받게 돼서 미안하다. 조 위원장과 그 가족에게 더 이상 아픔이나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 주길 바란다라고 적은 겁니다. 네. 이재명 후보 본인이 직접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지 1시간 정도 지나서 사퇴 의사가 수용이 됐어요. 당에서도 부담을 떨쳐내고자 했던 게 좀 작용했을까요? 어떻습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고 나쁘고의 평가가 좀 극명하게 나뉠 수는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측면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된 것에 네. 대해서는 여론이 갈릴 수가 있는데, 다만 상임 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그 당의 얼굴, 이재명 후보도 언급했듯이 뉴 페이스로 상징성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조동현 교수가 가졌던 좋은 점이 선거 과정에서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면 논란에 휩싸였던 점만 부각이 되면서 본인도 상처를 입고, 그리고 사실은 선거의 주인공은 대선 후보인데 후보가 조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대위원장에게 과도하게 좀 부적절한 관심이 쏠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의를 거듭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만류하다가 사의를 수용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 죄 없는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좀 가해 행위는 멈췄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어느 영역에서도요, 아이들만큼은 정말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재명 후보가 어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난감한 질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점을 좀 꼽아달라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장점이 많은 분이시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장점은 역시 이분이 세상을 좀 공정하게 만들겠구나라는 그런 국민들의 기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경쟁 후보의 장점을 말하기가 진심이든 아니든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제 굉장히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재치 있게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던 이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한 사과하고도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자세히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공정하다가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가 공정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윤석열 후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공정하다라고 대답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고,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로 결국 윤석열 후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장점이 아니라 그걸 그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를 장점으로 꼽았으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윤석열 후보의 장점을 꼽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야,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다양한 주제의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이재명 후보의 답변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언론 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다수의 언론들은 정론 직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중에 특정 소수 언론들은 실제로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보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뭐 어디 하나 또 그런 거 쓴다고 하던 얘기가 있었어요. 뭐 우리 아들이 무슨 일진인데 제 아내가 가서 학교에 선생님이 뺨을 때렸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민주적 의사결정에 심대한 훼손을 가하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BTS를 비롯해서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병역 특례를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본인들도 그러고 그 암인가요? 그 팬클럽들도 군대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굳이 정치권에서 나서가지고 면제해주자 그러는 게 저는 좀 약간 이제 오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분야, 다양한 주제들이 나왔어요. 근데 먼저 짚어볼게요. 허준 변호사님. 가족들 관련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가 쉽진 않았을 텐데요. 그러게요. 근데 이재명 후보로서는 사실 이게 만약에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 어떤 선제적인 대응이나 방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영상 보신 것처럼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언급이 된 내용인데 아들과 아내 관련 낭설이 사실 한 인터넷 매체에서 먼저 언급을 하기 시작했던 내용입니다. 이 매체는 이재명 후보 아들과 아내 김혜경 씨에 관련한 제보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이 유명한 극우 언론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취재 결과 또 해당 의혹이 허위 사실이고 가짜였다고 밝힌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한 게 낭설로 떠도는 것을 이재명 후보가 부인을 하더라도 이미 한번 보도가 나가버리면 그렇게 이미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문제를 삼은 부분이 어떤 그 문제점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언론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알면서 보도하는 어떤 무책임한 그런 행태에 대해서 행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가짜 뉴스가 오히려 민주적인 의사 결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한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힌 겁니다. 제가 이건 조금 혹시라도 좀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게 보도된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은 아니고 그 소위 약간 진보 매체에서 보수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가짜뉴스를 만들려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도 사실 어찌 보면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뉴스로 보도된 거를 예를 들면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언급한 게 아니고 한 진보 매체에서 보수 매체에서 소위 보수 유튜브에서 이런 걸 하려고 한다더라. 이런 움직임이 있다더라. 네, 그런데 이게 가짜 뉴스였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했고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네. 적절하지 않았던 예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요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토론회에서도요. 그 얘기가 나왔답니다. 사과가 있었다는데 무엇에 대한 사과였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작은 하자인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 이런 태도가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을 좀 질책하는 주원이 됐을 것 같습니다.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일 테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그 사과를 조국 사태에 대한 좀 공식적인 사과로 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공식 사과라는 의미를 애둘러 또 표현했어요. 마지막에 저 사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예현 평론가님. 아마 이 문제는 굉장히 이재명 후보가 고민에 거듭해서 말을 굉장히 가다듬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일단 조국 전 장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표현 없고요. 민주개혁 진영, 우리 당 이런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앞으로 본인이 당을 쇄신하고 작은 잘못이라도 있다면 고치고 사과했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다만 이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 반론은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 좀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경우에는 이것은 조국 사태가 아니라 윤석열 사태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 누구는 선과 악처럼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될 문제와 수사상으로 법적으로 유죄인 부분, 무죄인 부분이 너무 혼합되어 있다는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2030 세대가 보기에는 이것은 공정성의 문제의 상징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좀 매듭을 짓고 우리가 앞으로는 어떠한 실수라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토론회를 어제 아침에 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생중계되는 저 토론회를 봤을 거란 말이에요. 저 발언했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 궁금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뭐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을 전부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문제에서 이거 우리 중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반대 방향을 가고 있는데 조국의 강을 건널 생각 없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조홍천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을 것 같고 또 강훈식 지금 선대위 전략본부장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이 소위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뭔가 사과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조국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이제 대선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네. 민주당의 일부 또 의원들이. 근데 다만 이게 후보가 과연 사과를 한다고 해서 강을 그냥 훅 건널 수 있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의 강은 대선 국면에서 한 번은 반드시 건너야 될 사안이었다고 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냐? 공개적으로 반발한 사람이 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바로 명추 콤비로 유명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추 전 장관이 SNS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도 여론에 좇아서 조국에 대해서 사과를 반복했다. 대통령 후보의 사과를 이용해서 다시 조국이 불공정하다라면서 한 번 더 낙인 찍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조국에 대한 사과는 인간에 대한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대의 사명을 저버린 비겁한 짓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금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사실 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추 전 장관이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지원 사격을 했었죠. 그래서 이낙연 후보를 약간 상대로 둘이서 이제 명추 콤비, 명추 연대 이런 그 유행어까지 나올 정도로 좋은 이 이제 콤비를 보여줬는데 근데 이번 일로 아마 두 사람 사이가 좀 틀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조금 정도가 아니라 완전 틀어질 듯한 분위기예요. 지금 현재 분위기는요.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조국의 강 건넌 이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뭔가 입장 내놨다면서요. 이거는 조국의 강을 건넌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허. 본인이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냐 이게.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 소위 조국 사태 때 본인이 당했던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묵인하에 진행된 거고 그리고 마음의 빚이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까지 있었다면 이건 현 집권 세력의 전체가 다 사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나 또 민주당 안에서도 그 당시 뭐 조국 의원에 대해서 무고함이나 이런 것들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또 서초동 집회를 계속 주도해왔던 그런 분들이 다 옆에 있는데 그게 무슨 사죄냐. 이건 사죄로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폄하한 겁니다. 아니 얘기 나온 김에 김유진 아나운서, 윤석열 후보가 엊그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국, 추미애 관련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관련해서 뭔가 질문 받았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었는데요.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중 한 명과 단둘이 밥을 먹게 된다면 누구랑 먹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단둘이 왜 그 양반들하고 밥을 먹느냐, 밥 먹고 싶은 생각 별로 없다라면서 그분들은 뭐 저랑 먹고 싶겠냐라고 답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이 자신과 대립각을 세웠던 두 사람이기 때문에 좀 편치 않은 감정을 굳이 숨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참 대선 후보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게 했어요. 대선 국면이 진행될수록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저런 질문에 대한 답변도 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보면 참 어려운 자리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이재명 후보를 돕는 사람들끼리 뭔가 설전이 벌어졌다면서 이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출신의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어제 SNS에 올린 글 때문입니다. 김 씨는 어제 SNS에 인터넷 SNS상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활동을 한 이 민주당 국회의원의 활동 순위를 공개를 했는데요. 즉 그 내용을 보면 열심히 SNS에 글을 올려서 이 후보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순서대로 21명, 또 반면 이 후보에게 도움이 될 만한 SNS 글이 적게 올라온 순서대로 80명, 이렇게 의원들의 이름을 직접 공개를 한 겁니다. 이걸 보면서 마치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 전교 등수 같은 거 붙인 거 있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네, 늘 저는 꼴찌에 있었습니다만. 네. 근데 대체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니까 김용민 씨에 따르면 이렇게 좋은 매체를 왜 활용을 안 하냐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표현을 빌리자면 국회의원 SNS는 만인에게 전파되는 정치적 효능감이 굉장히 좋은 매체고 가장 강력한 스피커라고 김용민 씨가 표현을 했습니다. 어허. 사실 기자들도 이런 SNS를 정말 24시간 365일 주목하면서 거기에 올라오는 내용들 그대로 기사로 보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효율적 매체를 국회의원이 이제 소속당 대선 후보 선거를 위해서 홍보하는데 왜 활용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걸 활용을 하지 않거나 아예 계정을 갖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 네. 또 이런 SNS 활용은 본인뿐만 아니라 비서진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의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발끈한 의원도 있어요. 발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그렇죠. 근데 이분이요 또 순위에서 높은 순위에 있는 분입니다. 어허. 바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이걸 비판을 하고 나선 건데 네. SNS에 제목이 이래요. 김용민 씨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김용민 씨의 이런 시도가 오히려 선거를 난관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걸 순위를 매기고 하는 게 뭔가 김용민 씨 개인을 권력화하고 또 민주당 후보들, 의원들을 근거 없이 좀 비난을 하고 뭔가 분열을 가져오는 행동이 아니냐.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 결과적으로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의원들이 SNS가 아니어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후보를 지원 사격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봐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이제 후보의 승리를 원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고 굳이 시민의 권리라고 주장을 하고 계속 하겠다면 자기는 빼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빼줘. 앞으로 순위 매길 거면 뭐 일리는 지적인데 김용민 씨 입장 내놨을까요? 뭐 김용민 씨가 여기 수고할 리가 없죠. 뭐 이분 뭐 성격이야. 아까 박용진 의원 뭐 소위 이제 종편에도 많이 출연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구표 언론에 사랑받는 게 아니라 소속당 당원들에게 사랑을 받는 정치 좀 하자. 민주당 의원들 심기 잘못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인가? 그럼 탈당하셔야지. 오, 세게 민주당 나오네요. 간판 덕은 다 보면서 의무는 못 하시겠다는 건가라고 하시는데 김용민 씨가 민주당 그 당대표신가요? 저는 아하. 이런 행동은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민주당의 표를 깎아먹는 행동이라고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어제 김대중 도서관을 찾았어요. 왜 갔을까요? 전예현 평론가님. 예, 이재명 후보가 요즘 호남 마음 잡기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민생버스 타고 가기도 하고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쪽파 대전도 벌였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이제 지역의 시장 찾아가서 쪽파를 조금 사고 싶은데 할머니가 가방에 가득 넣어주셔서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네. 어쨌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역시 호남하면 상징하는 인물이 맞습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인데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제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한 것이고 같이 일했었던 이른바 동교동계 핵심 인사들을 만나서 네.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권노갑 이사장이라든가 정대철 전 민주당 상임 고문, 김원기, 문희상 전 의장, 김태랑 네. 민주당 고문들과 간담회 가졌는데 이 동교동계 원로들이 굉장히 시원하게 발언을 해주셨네요. 아하. 김대중 정신의 정통성은 이재명 후보에게 있다. 오. 이재명의 정체성이 곧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이런 노력이 예전만큼은 좀 뜨뜻미지근하다고 평가받는 호남의 민심을 돌릴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금요일만 뭐 타는 거 있잖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뭡니까? 네, 바로 매주 타는 민생버스라고 해서 메타버스죠. 그런데 그 이재명 후보가 그 메타버스를 타고 이번에는 2박 3일간 전북을 찾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건 이 사람과 동행을 한다라는 점인데요. 바로 네. 정세균 전 국무총리입니다. 정 전 총리는 고향이 전북 진안입니다. 그리고 전북에서 내리 4선을 한 전북의 대표 정치인이기도 한데요. 그 정 전 총리가 일정에 동행을 하면서 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분들은 누구나 이런 질문 하시겠죠. 광주 전남 갔을 때는 이낙연 전 총리 동행 안 했는데 정세균 전 총리는 하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저는 뭐 한숨 났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남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나왔다면 훨씬 더 파급 효과는 컸을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 앙금이 남았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돕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 이런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도 그 토론할 때 그 소위 바지 논란 가지고 한번 둘이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제 정세균 전 총리는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고 같이 동행한다는 것만으로도 이재명 후보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고요.
완벽한 원팀을 이루진 못했지만 그래도 원팀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대선 국면에서 때 아닌 벽이 고생하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허준 변호사님. 네, 배우 김부선 씨가 서울 종로구 한 중고서점 외벽에 그려진 벽화를 훼손하고 이거에 대한 인증샷처럼 사진을 올린 건데 왜 이렇게 했냐면 그 벽화에 자기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SNS 메시지를 어떻게 올렸냐면 법은 멀고 펜은 가깝다. 다음에는 페인트, 속칭 뺑기라고 하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부선 씨가. 그렇게 칠한다. 굿모닝이라고 쓴 메시지와 함께 지금 영상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사인펜으로 훼손을 해서 안 보이네요, 이제.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게 저렇게 만들어 놓은 사진을 올린 겁니다. 네. 이 벽화가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그런 내용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작품 속 인물들이 이제 김부선 씨를 포함해서 관련 어떤 의혹이 있었던 인물들이 그려져 있던 그런 벽화였어요. 네. 이번엔 정말 행동으로 뭐 글로써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는데 김부선 씨가 전에도 뭐 분노 표현한 거 있잖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김부선 씨는 예술을 빙자한 이 폭력행위 범죄죄로 고발한다라면서 자신은 그냥 배우 김부선이다. 나는 누군가의 엄마고 가족일 뿐, 또 대중문화 예술일 뿐인데 네. 대선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닌데 왜 이렇게 오르내려야 하는지 불쾌하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저 해당 벽화를 그린 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작가의 입장은 있습니까? 네, 탱크시라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는 내가 누구를 특정해서 그린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 벽화를 보면서 밑에 두 분은 설이 좀 나뉘어요. 그러니까 앞에 위에 지금 한 여성이 있고 밑에 두 분 있잖아요. 그렇죠. 밑에 은수미 시장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여러 나뉘는데 위에는 김부선 씨 말고 다른 사람을 지목하는 사람을 제가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네. 뭐 물론 본인은 특정해서 그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냥 누가 봐도 김부선 씨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보면 옆에 인간의 장기가 나오고 뒤에 아파트가 나오거든요. 그게 대장동입니다. 대장동. 그리고 밑에 누군지 모르는 또 두 명의 인물을 그려놨는데 이거는 사실상 특정히 그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김부선 씨가 이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불쾌한다면 작가가 사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저렇게 또 SNS에 저런 사진 아마 이제 저걸 지우고 간 뒤에 아마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에게 오랜만에 나오네요. 누구한테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다면서요. 네. 찰스 형이 준표 형한테 한 수 배우고 싶다고 했네요. 네. 찰스 형은 안철수 후보의 이름을 약간 애칭처럼 표현한 것이고요. 네. 준표 형은 아시다시피 홍준표 의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홍준표 의원이 지금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는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안철수 후보가 찾아가서 네. 도대체 청년층 지지를 어떻게 받는지 비결을 좀 알려달라. 한 수 배우고 싶다라는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네. 전 이걸 보면서 와 MZ 세대가 쓰니까 정치인들이 참 많은 시도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글쎄요. 뭐 이제 두 사람이 예전에는 정말 이 지난 대선 때는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글쎄요. 조금의 마음이 풀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